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이성훈TV가 구독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신나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돈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민과 문제가 돈일 것입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과 믿었던 사람을 잃는 것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가장 많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고 만약 발생했더라도 자신의 돈과 권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지만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공짜로 도와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하고 방송을 통하여 같이 해결 방법을 공유하다 보면 분명 사기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아가면서 큰 암초에 부딪혀 한순간에 자신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분명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하고 명절 전에 작은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경비로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총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직원들은 참여가 불가하며 정답수가 똑같으면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모두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쉬운 문제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 명절 선물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이거나 못 받게 되면 상대방, 즉 채무자를 전부 사기꾼이라고 말하시죠. 그런 이유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 전 지구상에서 사기건으로 신고하는 비율 또한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즉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소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사기를 당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하면서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이나 재산을 차용하거나 가져갈 당시의 사항이나 기망행위,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하지만 제가 내는 문제에 수많은 사항과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출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총 3가지의 예시를 드리면 어떤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친구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는 민혁, 돈을 빌려가고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발연기를 하겠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돈을 빌리러 온 영수가 말을 합니다. 민혁아, 미안한데 정말 내 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러니까 3천만 원만 빌려주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져서 월급이 안 나왔다. 지금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애들 학원비, 대출금, 카드값 전부 연체될 것 같다. 매달 이자 조금씩 주다가 월급 나오면 꼭 갚아줄 테니까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 3천만 원만 빌려주라. 이렇게 영수는 힘든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된 돈을 빌려준 민혁은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영수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돈을 빌려주면서 민혁은 영수야,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거니까 진짜 꼭 갚아야 된다 하며 영수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다행히도 그 후 몇 달간 약속대로 이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달부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건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돈을 빌려간 영수의 직장은 망했고 영수는 실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민혁이는 영수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 통화가 되자 민혁이는 영수야, 지금 이자도 원금도 입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데? 나도 집에 와이프 모르게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자하고 원금을 못 갚아서 대출해서 독촉 전화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집안에서도 알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정말 미쳐버리겠다 진짜. 하면서 민혁이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채무자인 영수는 민혁아, 나도 지금까지 월급도 못 받고 있었지만 딴 곳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네 이자하고 원금은 조금씩이지만 겨우겨우 변제한 거다.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 회사에서 월급도 못 받고 있는 거 알잖아. 일단 지금 노동청에 고발하고 체납금 신청이고 뭐고 온갖 방법 다 찾으면서 살아날 방법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꼭 줄 테니까. 이렇게 영수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민혁이는 몇 번이나 돈을 달라고 영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준다고 약속을 하고 또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영수가 전화를 안 받는 일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민혁은 급한 마음에 영수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채무자인 영수는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죠.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영수와 연락도 되지 않고 주소도 위장전입에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영수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민혁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상황이죠. 그리고 이자 원금의 압박 때문에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개인 회생이라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자, 이 경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영수를 상대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면 사기죄로 인정이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힘들다며 민혁이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영수가 말을 했죠. 민혁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나? 얼마 뒤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 들어오면 바로 줄 테니까 2달만 빌려주라.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돈은 꼭 갚아줄 테니까 믿어주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알잖아. 내 사정을 봐서라도 부탁 좀 할게. 이렇게 영수는 자신의 사연을 민혁이에게 말했죠. 그래서 그 사연을 들은 민혁이는 3천만 원을 영수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달 후 변제 기한이 되었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민혁이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영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영수가 전화를 받았고 민혁이는 말을 했죠. 영수야, 잘 있었나? 저번에 빌려간 돈 오늘 입금하기로 한 날인데 입금 좀 해줄래? 영수, 너도 알다시피 그때 나도 대출까지 받아서 너 빌려준 돈이라 오늘 꼭 갚아야 된다. 하고 민혁이는 말했죠. 그런데 채무자인 영수는 아, 민혁아, 진짜 미안한데 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려주라. 아직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이 안 들어왔다. 일단 보름만 더 기다려주면 다른 곳에도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까 어떤 돈이든 간에 더 빨리 들어온 돈으로 네 돈은 꼭 갚아줄게. 미안하다. 이렇게 영수는 말을 했죠. 채권자인 민혁이는 자신의 사정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보름 뒤 채무자인 영수에게 전화를 했죠. 영수야, 오늘 나도 대출 받은 거 꼭, 아니 무조건 갚아야 된다. 저번에 빌린 3천만 원 오늘은 꼭 입금해주라. 나도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하면서 민혁이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채무자인 영수는 민혁아, 정말 미안하다. 진짜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지금 결제 대금에 압류가 들어와서 소송 진행 중인데 얘기가 잘 되고 금방 합의가 돼서 풀릴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라. 이번에는 무조건 진짜다. 이렇게 영수는 또 약속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는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자신도 대출금을 못 갚으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욕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영수가 전화도 안 받고 또 잠수 타고 돈도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도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또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채무자인 영수의 소문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혁이는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자인 영수의 근황과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영수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영수는 하던 일을 수년 전에 그만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며 유흥비로 탕진하고 현재 폐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하늘이 노랗게 변했죠. 너무 화도 나고 급한 마음에 채무자인 영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너 몇 년 전에 사업장 접고 폐업했다고 하던데 거래처에서 결제대금 받을 거 있다는 거 거짓말이가? 그 결제대금 들어오면 나한테 빌려간 돈 주기로 한 거 아이가? 그리고 빌려간 돈 도박하고 유흥비로 썼다던데 네가 진짜 사람 맞나? 빨리 내 돈 갚아라.
너무 화가 난 채권자인 민영이는 이렇게 열을 올리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영수의 말이 더 황당했죠. 야, 나도 너 말고 여러 곳에 돈을 빌린 곳이 많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돈 다 갚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 있겠노? 일단 사설토토 이거 한번 터지면 어차피 사람들 돈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나도 살려고 아니 돌팔구를 찾으려고 5만 가지 방법 다 찾고 있다. 분명히 네 돈 갚아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봐라. 이번에는 분명 될 거니까. 어차피 나도 여기가 마지막이다.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파산이다. 안 되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든 해야 된다. 어차피 내가 파산 신청하면 너도 돈 받을 길이 없잖아. 법으로 하는 것보다 나 믿고 기다려봐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영수는 이렇게 말을 하며 민혁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그 채무자인 영수를 찾을 길도 없었죠. 자, 이런 경우 채권자인 민혁이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인 영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민혁이에게 영수가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민혁아 미안한데 급하게 3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오늘 급하게 전세금 맞춰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네. 지금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출 신청이 많은지 대출 심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 뭐 어차피 며칠 뒤면 대출 나오니까 일주일만 빌려주면 이자 쳐서 바로 갚아줄게. 지금 바로 좀 빌려주라. 영수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간 오랜 우정도 있고 뭐 어차피 며칠 쓰고 주는 거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이는 돈을 빌려주면서 영수에게 말을 했죠. 영수야, 나도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긴 한데 뭐 며칠 쓰고 준다고 하니까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줄게.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대출 나오면 무조건 바로 줘야 된다. 알겠지?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빌려간 영수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금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영수한테 전화를 했죠. 영수는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아, 지금 대출 심사가 거절됐는데 어차피 다른 은행에도 신청을 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문제없이 대출 나올 거니까 나오는 대로 니도 먼저 갚아줄게. 하면서 말을 했죠. 민혁이는 할 수가 없었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 독촉하고 싸우고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후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변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혁이는 또 영수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채무자인 영수가 하는 말이 신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대출이 빨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다른 몇 군데에도 같이 신청을 해뒀으니까 제발 독촉 좀 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분명 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채권자인 민혁은 돈 가지고 그리고 약속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화가 났죠. 그래서 채무자인 영수에게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노? 진짜 네 믿고 며칠만 쓴다고 해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거가? 네가 인간인가?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된 거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어떻게든 빨리 이 사항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채권자인 민혁이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판결문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채무자인 영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그 채무자 영수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보름 뒤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신용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인 민혁이는 기대를 했죠. 이제 드디어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내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심도 되고 기대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가 건네준 채무자 영수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신용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아니 나한테 돈을 빌리기 훨씬 이전부터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였던 거죠. 그리고 신용등급은 9등급에 압류할 통장 하나, 재산도 하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민혁이는 영수를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돈을 주지 않아 인간적인 관계까지 깨어지고 법원을 통하여 긴 시간을 소송해서 판결까지 받는다고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더 최악인 건 돈도 못 받고 신용대출에 이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억울한 채권자인 민혁이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영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사기죄가 인정이 될까요? 자, 총 3가지의 예시가 끝났습니다.
위의 내용 중 채무자인 영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예시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출제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돈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며 상대방 거래처와 물품거래, 공사계약 등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못 받거나 약속 이행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즉 이름, 주민번호 또는 공부상의 주소가 필요하죠. 만약 정확한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공부상의 주소가 없이 판결 등의 집행 권한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몰라서 난감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에도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빠져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상대방, 즉 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중 사실조회 신청으로 하기 힘든 채무자의 정보나 관련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채무자 계좌로 입금을 한 입금 내역서, 2번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 3번 채무자 사업자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 4번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받은 형사 판결문, 5번 채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사를 했죠. 그리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가 발견되어 채무자 은행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후 그 결정문이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제3채무자 은행에 송달이 되었고 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에 진술 최고서를 받아보니까 다른 은행에는 돈이 없었고 한 군데 은행 계좌에 50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경합 사건이나 해당 은행 대출도 없어서 혼자 이 돈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해당 은행에서 찾아올 수 있는 추심금은 얼마일까요? 1번 300만 원, 2번 315만 원, 3번 330만 원, 4번 400만 원, 5번 500만 원. 자, 이렇게 오늘 명절 이벤트로 총 3가지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웠는지 아니면 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 방송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제 방송 초창기에는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지급 명령이 뭐지? 채권 압류가 뭐지?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단톡방의 대화가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제가 모르는 내용도 가끔 나와서 저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각종 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벤트를 진행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제한 3문제의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3분을 추첨하여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